행복은 언제나 당신의 편. 지은이 안신혜. 출판사 필름. 낭독 달순. 레몬 진저 허니티. 쿠미코 하우스가 사라졌어. 인도에 머물고 있는 여행자 히사시에게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인도의 오래된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다. 그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쿠미코 하우스에서다. 50년 전 세계를 떠도는 여행자들과 히피들이 바라나시로 모였을 때 일본인 여행자 쿠미코상이 인도인 시인을 만나 겐지스강에 문을 연 게스트하우스다. 아마 인도를 사랑하는 여행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인도에서 가장 싼 숙소, 감옥 같은 도미토리, 침낭을 깔고 앉는 곳이 곧장 자리가 되는 열악한 곳. 옴 진리교의 교주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좁은 곳에 그를 추종하는 수십 명과 머물렀다지. 묘한 음기로 가득 찬 곳. 누워서 눈을 감으면 겐지스강의 비린내가 올라오는 곳. 이곳에 머물 때는 늘 바닥을 지나다니는 개미들에게 물려 온몸에 불긋불긋한 자는이 남았다. 나는 그것을 쿠미코 타투라 불렀다. 여행이 끝날 무렵에는 자는이 사라지는 게 못내 아쉽기도 했다. 그곳보다 열악한 숙소는 숱하게 여행을 다니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 이곳 옥상에서는 겐지스강이 한눈에 보인다. 나는 그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 유난히 날씨가 좋은 날에는 연한 파랑의 바닥과 하늘이 맞닿는 듯했다. 이곳에 오는 원숭이들은 영악해서 빨랫줄에 걸린 양말을 훔쳐갔다. 창살이 있는 창문 너머로는 연을 날리는 소년들이 보였다. 바라나시에서 가장 이질적인 곳, 혼탁함 속의 아름다움. 낡은 때와 먼지 속에서 그곳의 하늘은 유난히도 빛났다. 나는 2개월씩 5번의 인도 여행을 다녀왔다. 그중 4번을 쿠미코에 머물렀다. 첫 여행에서는 여행 고수들만 간다는 숙소의 소문이 무서워 오지 않았다. 길게는 한 달을 쿠미코 하우스에서만 지낼 때도 있었다. 한 달을 이곳에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답 대신 함께 머물다 간 여행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제주에서 목수일을 하는 인철 오빠. 매일 아침 언니와 오빠들을 위해 레몬 생강차를 만들어주는 17 현유. 짙은 아이라인과 인도 전통옷 사리를 입은 모습이 매력적이던 크리스. 매일 침대에 앉아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진또. 그곳에 머물던 대부분의 여행자는 장기 체류자였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급히 보내는 법이 없었다. 무엇을 보러 가느라 서두르지 않았고 대개는 타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었다. 우리가 이곳까지 흘러들어온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침묵했다. 한국에 내가 익숙해질 때면 나는 느린 시간이 흐르던 이곳을 그리워했다. 종종 인도가 그립다는 말 대신 쿠미코의 아침이 그립다고 말했다. 결국 쿠미코 하우스가 사라졌다. 어쩌면 알고 있던 결과였다. 쿠미코상은 노쇠했고 연상의 남편인 시인은 내가 머물던 시기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장례도 함께 치렀다. 남편이 떠난 후 매일 아침 밥을 해주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며 부지런히 청소를 하던 쿠미코상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다. 올 초에 갔던 쿠미코 하우스에서는 더 이상 쿠미코상이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의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쿠미코상이 없는 쿠미코 하우스는 전보다 깨끗해졌지만 여행자의 마음을 데워주던 온기가 사라졌다. 씻지 않은 개의 쿰쿰한 냄새만이 감돌 뿐이었다. 수십 년 머물러 있던 오래된 낙서들은 지워진 지 오래였다. 히사시는 곧이어 영상을 하나 보내왔다. 이미 낙후된 건물이 잘게 부서진다. 겐지스강의 하늘이 점점 잘 보인다. 50년의 흔적이 회색 벽돌로 쪼개진다. 태양처럼 빛나는 노란 페인트가 발린 벽은 부수어지고 바래졌다. 구글맵에 쿠미코 하우스를 검색한다. 여전히 이곳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음에 안도한다. 댓글에는 여러 여행자의 기억이 묻어있다. 가끔씩 술 마시거나 외롭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이 들거나 하면 23살 때 이곳에서의 제가 기억나 울컥하곤 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외치는 아줌마들의 외침이 그리워요. 쿠미코 하우스에서 일어난 일을 누구도 잊지 않는다. 1997년 2월에 묵었습니다. 옥상에서 자다가 모기에 얼굴을 찔렸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얼굴이 새겨진 필름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4년 전에 쓴 내 댓글도 보인다. 쿠미코 할머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내 댓글에는 좋아요가 10개나 눌렸다. 할머니는 건강을 찾지 못했고 쿠미코의 아침 식사 시간은 사라졌으며 어떤 여행자의 부은 얼굴은 이미 가라앉은 지 오래일 것이다.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쿠미코 하우스는 허물어졌다. 돌이켜보면 수많은 것들이 세상 속에서 지워졌다. 동해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설렁탕집은 재작년에 폐업했고, 초등학생 시절 매일 학교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던 문방구의 라면땅도 이제는 사라졌다. 레몬 생강차를 타주던 17의 현유는 이미 생업에 바쁜 20대 중반이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그래서 쓴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쯤 원고 파일을 뒤져 쿠미코의 지난날을 기억해가기를 바라면서 나를 안아주던 쿠미코 할머니의 다정함이 겐지스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레몬 생강차의 시큼 달달한 맛이 양말을 훔쳐간 원숭이를 보며 깔깔거리던 그때의 순수함이 글 속에 남아 머무르기를 바라면서 나의 쿠미코가 그 안에서라도 숨쉬길 바란다. 글을 쓰다 말고 현유에게 연락했다. 매일 아침 현유 덕에 마시던 레몬 생강차가 그리워서다. 레시피가 뭐냐고 묻는 내 말에 현유에게 장문의 답장이 온다. 그냥 별거 없어. 생강 껍질 잘 정리하고 얇게 편 썰어서 물에서 30분 정도 끓이는데 생강을 화끈하게 많이 넣어야 해. 그렇게 10분을 끓여. 수저로 떠먹어보고 생강 맛 때문에 목젖이 화끈해질 때쯤 되면 레몬을 반 잘라서 야무지게 짜서 넣어. 너무 셔서 코끝이 찡그려질 정도가 되면 이제 된 거야. 생강 때문에 엄청 맵고 레몬 때문에 엄청 시고 속으로 이 새끼 제대로 알려준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잘 된 거고 이 정도면 괜찮네 싶으면 더 넣어야 해. 마지막으로 꿀 1스푼, 2스푼 넣어주면 신맛과 매운맛이 날아가고 레몬과 생강 향만 풀풀 나면서 완성이 돼. 이때 채로 걸러주거나 없으면 젓가락으로 생강편 안 쏟아지게 차만 컵에 담아. 아까 짜둔 레몬에 과육 남은 거 칼로 살짝 떼줘서 컵에 담아주면 마실 때 톡톡 레몬즙 터지는 게 일품이야. 근데 지금도 종종 레몬 진저 허니티 끓여 마시지만 그때 그 맛은 안 나더라고.
그냥 저때 우리가 다들 나사 하나 빠진 채로 행복해서서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게 아닌가 싶어. 현유의 기억력은 잘 적어놓은 일기장처럼 세세해서 나는 종종 인도가 그리울 때는 현유에게 연락한다. 내가 모르는 기억까지도 떠올려주는 그에게 매번 괜히 말을 건다. 잘 지내냐고. 그 시절의 우리를 기억하냐고. 현유는 매번 장문의 메시지와 함께 엉망진창이지만 해맑게 웃는 여행자들의 사진을 건넨다. 사진 속의 나는 낯설다. 그때가 그리워져 다 같이 보자는 내 말에 현유는 말한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현유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결국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아서 순간이 소중한 것이라고. 결국 쿠미코 하우스는 사라졌지만 사라진 것은 그저 벽과 지붕뿐일지도 모른다. 그곳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웃음과 이야기. 느린 삶을 향유하는 법은 내게 체득되어 고스란히 남아있다. 마치 현유가 레몬 생강차 레시피를 아직도 기억하는 것처럼. 한동안의 여행은 늘 그곳에서 떠올리며 시작할지라도 나 역시 언젠간 쿠미코가 더 이상 그립지 않을 거다. 책 속에 묻어두고 오늘을 걷다 보면 분명 내게도 새로운 쿠미코가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자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두려움이 엄습한다. 사랑은 행복한 것이라 굳게 믿던 어린 날도 있었다. 연애 중에 나는 끊임없이 행복했다. 그때의 나는 사랑의 모든 것에 통달한 것처럼 말하곤 했다. 함께여서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지. 그 순간이 다가오면 이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되게 쉬운 거야. 행복만 따라가면 돼. 상처받지 않아야 해. 사랑은 내게 간단한 공식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늘 사랑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다. 받는 사랑이 편했다. 누군가 나를 떠올리고 나의 안위를 걱정하고 내 기쁨을 위해 애쓰는 모습. 그런 것들이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감정이 찾아올 때나 상대방이 나를 다른 태도로 대할 때는 이별을 구했다. 그 순간은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찾아올 때도, 때로는 몇 년이 지나 찾아올 때도 있었다. 사랑은 쉬웠다. 사랑은 통제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다. 20대 후반의 어느 해, 나는 제주에 살았다. 집이 있던 건 아니고 산골짜기에 달방을 끊어 지내거나 친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한 편을 빌려 살았다.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술을 마셨다. 가끔 바다로 수영을 갔다. 그 무렵 내가 좋아하던 바닷가 앞의 한 술집은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위스키를 파는 곳이었다. 돈이 없던 나는 그곳을 가기 위해 일주일을 내리굶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옆 테이블에 앉은 남자였다. 지나치게 덩치가 컸다. 헬스장을 열심히 드나들었을 게 분명했다. 헬스장 특유의 열띤 에너지를 좋아하지 않는 나는 그를 섬세하지 않은 사람이라 판단했다. 틈만 나면 운동하는 사람, 술을 마시고 호탕하게 웃는 사람, 친구들과 있을 때 유난히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 분명 단순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내 이상형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는데 자꾸 눈이 갔다. 평소 잘 마시지 않는 독한 위스키의 기운 탓인지, 길게 머물던 제주가 외로웠던 탓인지 큰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평소에 나는 길 가는 사람과 눈 마주치는 것도 수줍어한다. 3번의 거절 끝에 그의 연락처를 받아냈다. 우리의 첫 데이트에 나는 구두를 신고 나갔다. 평소에는 꺼내어 본 적 없는 구두. 제주에 왜 챙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캐리어에 늘 방치되어 있던 높지 않은 굽의 구두였다. 원피스도 꺼내 입었다. 조금만 밥을 먹어도 허리가 조이는 불편한 원피스였다. 제주도에서의 거의 모든 날을, 심지어 시내로 나가는 날까지 삼선 슬리퍼를 고집하는 내게는 이상한 일이었다. 또각거리는 구두를 신고 돌담길을 한참이나 걸었는데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했다. 아직 문이 채 열리지 않은 가게 앞에 그가 서 있었다. 내가 오기 20분 전에 이미 도착했다고 한다. 가게 문이 열리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우리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고깃집에 앉아 한참을 얘기했다. 가게가 문을 닫으면 옆 가게로, 옆 가게가 문을 닫으면 또 그 옆 가게로 옮겼다. 모든 곳이 닫고 나서야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그는 책을 읽지 않는다고 했다. 중학생 때 읽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책을 펼친 적 없다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 운동을 좋아했고 그의 삶에는 오랫동안 운동과 공부만이 존재했다고 한다. 공부를 못하게 생겨서 예상도 못했단 말에 그는 되려 좋아했다. 어쩌다 이렇게 정반대의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그래도 제주니까 이런 일탈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랜만인 낯선 이와의 대화에 즐거워하며 그의 말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그는 마음속에 낭만을 숨겨두고 있었다.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아마 자신은 지금쯤 인도 어딘가를 여행하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자신의 외적인 이상형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3차례나 거절한 이유였다. 그날은 못한 말이지만 사실 그 어두운 바에서 대화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내게 반했다고 했다. 내 말투와 웃음, 한참이나 커다란 자신을 아이 취급하는 게 어처구니 없어서 그럼에도 뱉던 말들이 마음에 남아서 지나친 솔직함에 당황하는 내 얼굴 위로 그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다. 그날의 이상한 끌림 덕에 오늘 이곳에 오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의 제주에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몰라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차 내게 반했다고 말했다. 마치 운명 같다고. 운명 같은 사랑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확신 어린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내 얘기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책을 읽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다. 그날은 나도 내가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니 그가 껄껄 웃었다. 운동은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고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인도라고 답했다. 이미 수차례나 다녀왔다고 말하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나 역시 이 계절에는 제주가 아니라 인도라고 말했다. 그는 내 눈을 유심히 보더니 내 눈꼬리에 움푹 파인 자국이 자신과 같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다. 그는 유난히 자주 웃었다. 어색한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짓는 가짜 웃음이라는 것을 난 단번에 알아챘다. 이 사람 아직 진짜 사랑해 본 적 없구나. 필연적으로 느껴졌다. 너와 나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사람이 되겠구나. 우리는 반대의 결핍에 끌려 결국 서로 사랑하고야 말겠구나. 그의 웃음 뒤로 아직 펼쳐지지 않은 우리의 사랑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남자였다. 책을 읽지도 나를 알지도 못하는 남자. 섬세하기보다는 무심한 남자. 무심하지만 무해한 남자. 그날 이후로 제주에서 매일 그를 만났다.
동쪽과 남쪽, 북쪽과 서쪽, 제주 아래에 있는 작은 섬까지 모든 곳을 탐험했다. 그는 내가 만난 모든 남자들과 달랐다. 너무 다른 곳에서 온 우리는 할 말이 많았다. 그는 외모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여행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다. 섣불리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글을 쓰는 취미가 있다거나 시를 읽으면 온다거나 따위에 내게 잘 보이기 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하는 말들이 좋다고 했다. 그럼에도 내 말에 져주는 법이 없었다. 명확한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앞뒤가 같았고 모순이 없었다. 나는 그 명료함에 금세 매료됐다. 사랑에 빠진 것을 순식간에 알아챘다. 그와 있으면 내 안의 모든 복잡함이 사라졌다. 다음 사랑이 없을까봐 불안해졌다. 그와 함께하는 동안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몇 개월은 내내 행복했고 다음 몇 개월은 내내 상처받았다. 때때로 나는 말로 그를 할퀴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내 방식대로 해석했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시의 구절을 읽어주지 않았다. 나는 그의 좁은 세상을 꾸짖고 그는 나의 철없음을 꾸중했다. 이상적인 세상을 꿈꾸는 나와 달리 그의 세계는 지독하게 현실적이었다. 그가 좋아하지 않는 나의 모든 부분이 미웠다. 내가 좋아했던 내 모습이 싫어졌다. 때때로 나는 한없이 작아졌고 그는 내 냉정함에 슬프다는 말 없이 슬픔을 표했다. 커다란 뒷모습이 약해 보일 때 이상하게도 자꾸 눈물이 났다. 나는 행복의 반대편으로 자꾸만 걸어갔다. 때때로 우리는 손을 부여잡고 함께 울었다. 사랑은 함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초라하고 아픈 거였다. 그 속에서 나는 자꾸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내 세계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모든 빈 공간을 그가 메우기 시작했다. 그가 나를 깊이 바라볼 때마다 나 자신이 더욱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 속에서 나는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지, 그의 기대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그는 오롯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나는 점점 단순해졌고 그는 점점 복잡해졌다. 서로가 좋아하던 서로의 모습이 사라져갔다. 사랑의 확신을 가질수록 스스로에게 불확실해졌다. 혼자 여행을 떠나지 않는 나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은 그는 예전의 모습을 잊어갔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로만 응원하기에는 너무 깊게 서로를 알았다.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상처 주고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니 각자가 가진 소중한 부분들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우리는 회색 인간이 되었다. 어쩌면 내 사랑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당장 이 사랑을 떠나 내 고유한 세계를 끊임없이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는 정답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불완전한 두 존재에게 완전한 사랑은 영원히 불가하다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서리는 두려움에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존재에 인해 안도했다. 나를 온전히 잃지 않는 사랑 같은 건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해서 그를 선택했다. 두려움과 불안함 사이에서 당신을 마주했다.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아프기를 택했다. 긴 시간이 흐르고 영원할 것 같던 우리는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뒤를 돌아보니 더 이상 끌어안을 팔도 없는 잔뜩 지치고 다친 내가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편이 덜 아프다는 것을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그럼에도 난 이 긴긴 사랑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칠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용기, 아플 걸 알면서도 가까워지는 마음, 결말을 알면서도 걸어가 보는 것, 가시가 잔뜩 박힌 장미의 줄기를 맨손으로 꽉 쥐는 것. 그건 그와 내가 서로에게 알려준 사랑이었다. 문득 전혀 로맨틱하지 않던 그의 고백이 떠오른다. 유난히 후덥지근했던 어느 날 밤, 제주의 작은 숲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앞세우며 그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보자고. 사랑을 하자고.